옥천은 세계로, 세계는 옥천으로. 안녕하세요, 옥천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천은 세계로, 세계는 옥천으로 김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석 PD입니다. 네, 피디님 건강이 좀 어떠세요? 아, 네. 네. 제가 코로나 확진되고 이제 한 2주 만에 뵀나요? 아, 그렇죠. 네네. 네. 거의 완치됐는데요. 네. 완벽한 100%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거의 다 완치했습니다. 예. 이제 완전한 이제 항체를 얻으셨네요. 아, 네. 이제 네. 백신보다 100배 나은 완전한 항체. 네, 이제 네, 뭐 옥천 국민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요. 네. 우리 PD님도 확진되었지만 이렇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네. 오셨으니까 곧 코로나 종식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살아 돌아오긴 했는데 예, 죽을 뻔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백신 꼭 맞으셔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 오랜만에 해서 제가 사실 이제 뭘 어디까지 했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우리 이주민들이 한국에 한 200만 정도 살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까지 합치면 그분들은 이제 국적을 취득했죠. 네네. 그 가족들이나 뭐 자녀들 그다음에 관련된 뭐 식구들 뭐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받고 있는 이렇게 건강보험이 네. 이제 의료보험이죠. 네, 의료보험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인권적이고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건강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쭉 주제별로 살펴보고 있고요. 맞아요. 이 내용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전문가들이 만드는 연구 영역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례들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나라 분들이 이주민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네. 각 나라별로 이렇게 보면 조건이나 현실들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도 혹시 피디님은 직장 가입자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 가입자시면 만약 결혼하시게 된다면 이제 피부양자 직장 가입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죠. 예. 그런데 이 가족관계 증명이 되게 어려워요. 이주민들은 맞아요. 지난주에 저번에 되게 까다롭게 행정도 그렇고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국적국이나 제외 공간 우리나라에 있는 자기 나라의 대사관에 접근이 어려운 난민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법무부에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을 떼줬는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 그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피부장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발급이 어렵거나 존재하지 않는 서류 같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소련 연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틀리니까 그 나라는 없어졌잖아요.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고려인 동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구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이제 그런 만약에 가족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그걸 받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독립된 그 국가에서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 이민 정책과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죠. 아마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렵게 가족관계 DNA 검사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가족관계를 증명을 해도 이제 저번에 거하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계속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반복된 가족관계 증명을 서류를 요구를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자, 반복된 가족관계 증명서류의 오류, 요구를 하시죠. 네. 대사관이나 본국에서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발급받아 번역, 공증한 후에 제출한 것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죠.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내려면 번역하고 공증하고 그다음에 그걸 대사관까지 갔다 와야 되고 돈과 시간이 엄청 들어요.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 줬어요. 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과 지역가입 사이를 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가입해 있다가 네. 어떤 이유가 생겨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이직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지역가입제로 바뀌겠죠. 네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역가입제로 그냥 한국인은 넘어가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동에 빈번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요구도 이주민들에게는 고역이다. 왜냐하면 또 떼와야 되거든. 지역 가입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증명서를 다시. 하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 200만 이주민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 건강보험이 안 되고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번에. 또 1개월 이상 일시 출국해서 자격이 상실된 후 다시 재입국해서 다시 자격을 취득할 때도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2개월에서 갔다 올 수도 있잖아. 네네. 예. 그때도 동일한 직장가입자나 세대주의 피부양자나 세대원으로 등록하는데도 또 떼우라는 거지. 반복해서 증명서를 요구한다. 왜 이럴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전산화가 잘 되고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잘 되는 이 나라에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불신을 할까? 왜 이렇게 험하게 다룰까? 야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이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사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지역가입과 직장가입을 오갈 때마다 또 증명을 요구합니다. 네. 이 씨는 알파벳 E예요. 이 씨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현재 구직 비자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나는 이제 구직을 할 거다. 네. 예, 우리 지금 뭐라 그럴까 취준생, 우리가 취준생이죠. 예, 구직으로 D10으로 체류하고 있는 32살 베트남 여성으로 동반 비자를 받은 남편 6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돌봄도 해야 되니까. 취업 비자 E7으로 바꾸기 위해서 월급여가 300만 원이 넘는 전문직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그만한 초임을 주는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죠. 이 얘가 E7이라는 게 저번에 이제 비자 종류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비자의 종류별로 보면 위에 E7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법 체류자 발생률을 보면 E7 위로는 거의 안 나타나고요. 그 밑으로 많이 나타나고 E7을 포함해서 왜 그만한 직장을 구하기 어렵거든. 전문직 월급여가 300만 원이 넘는 전문 직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편법을 많이 동원해요. 실제로 그 직장을 구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있다고 행정가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다고 하고 지역은 이제 다른 쪽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월급은 거기서 이제 하고 편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세븐 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D10 비자로 6개월 미만의 인턴을 할 수 있어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는데 그 전에는 지역가입자였겠죠. 네. 일을 하는 동안 직장가입자,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다시 지역가입자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변하면 되잖아 그냥. 네네. 그죠? 가족 증명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가족을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가지고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아니 등록돼 있잖아.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베트남에 갔다가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을 넘겨. 아니 베트남에 이제 어떤 가족사가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갔다가 하다 보면 1개월 넘을 수 있잖아요. 지역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다가 입국 후 재취득할 때도 또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돼요. 제출하지 않으면 지역 가입자가 안 되고 그러면 피부양자인 자기 자녀들 자신은 물론 병원에 못 가는 거죠. 네. 매번 베트남에서 서류를 받아서 번역하고 공정하는데 비용이 10만 원 넘게 들어간다. 10만 원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요. 돈이라도 지원해 주던가. 진짜. 그래서 지역가입자가 일시 출국하여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일단 그 자격이 상실되지만 네. 국외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그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시 입국한 날부터 지역가입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입국 시점을 최초 입국으로 가정해 다시 6개월의 체류 기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지역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돈 내고 가라는 거죠. 니네들 못 믿겠으니까 돈 내고 가라. 그런데 일시 출국 후에 재입국해서 자격을 재취득할 때도 역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돈은 돈대로 내고 다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세대원 각각이 다시 출국 후 다시 입국할 때 단독으로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그러니까 세대 합가가 아니라 단독으로 납부해야 재입국 즉시 지역가입자의 재취득이 가능하다. 야, 돈을 얼마나 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4명 가족 경우로 봤을 때는 이제 지역가입자가 2019년에 바뀜으로 인해서 거의 14만 원 돈. 이게 이제 한 가족이 네 식구면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시 입국할 때는 각각 가족 인원 한 사람당 얼마를 내야 되지? 네 사람이니까 거의 뭐 40. 50만 원 돈을 내야 지역가입 자격을 그러니 이제 그 뭐야 건강보험공단 그 흑자가 나지. 세 배나 그러니까 그 이주민들이 가입하고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세 배나 차이가 나요. 아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굴러가고 네.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데 너무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이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네. 아유. 예. 일반 기업보다 빡세죠? 이거 너무한데, 그죠? 수익률이 좋은데. 이러면 안 돼요. 어제 이제 뭐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제 네. 이 방송 녹화는 이제 대선 전날이라 네. 뭘 우리 시청자 옥천 시청자 분들한테 영향이 없겠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네. 어떤 어제 한 대통령 후보에서는 장애인 그다음에 투표자 그다음에 신혼부부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이 나오셨어요. 네네. 네, 국민 대표로. 그 결혼 이주 여성은 스리랑카 분인데 어제 대선 방송을 보셨던 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대통령에게 바라는 거를 했어요. 그게 참 소박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도 한국인으로서 잘 키우고 싶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대통령한테 바라는 소망이라고요. 참고로 저희 옥천군에도 옥천군 결혼 이주 여성 협의회가 있고요. 많은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게 네. 그분은 이제 옥정군에 사시는 그 결혼 여주 그 다문화 가족이 거의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분들의 얘기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 또 밑에 사례는 이제 피디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4인 가족 4개월 출국 후 지역 가입 자격 재취득 과정에 관한 사례입니다. D 씨는 거주 비자 F2를 갖고 있는 36세 베트남 여성으로 남편과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수원에 살고 있다. 공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했는데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 본인이 지역 가입 세대주로 가족들은 세대원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2019년 집안에 일이 생겨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에 가서 4개월 정도 머물다 돌아왔는데 그 사이 보험 자격이 상실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가족 4명이 각각 4개월치 보험료를 따로 내면 바로 가입할 수 있고 가족 단위로 가입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언제라도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6개월을 기다리기가 불안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4명의 4개월치 보험료 계산을 해보면 이제 남편과 본인 2명 11만 3,050원씩 4개월치 하고요. 미성년 자녀 2명 14,700원씩 4개월 해서 총합 102만 2천원을 내고 바로 자격을 회복하였다. 그런데 이전에 가족으로 등록한 기록이 있음에도 다시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혼인관계 증명서와 아이들 출생 관련 서류를 번역하고 베트남 대사관 공증을 받고 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네. 한 번에 100만 원을.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어떤 일이 있으면 한국에 이주민으로 살고자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이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고국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든가 집안이 있으면 4개월 갔다 오는 거야. 요즘 글로벌한 세계에서. 근데 조건이 또 있죠, 그죠, 이게. 4개월을 넘겼으니까 네네. 1개월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그게 개인 각자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막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가족이 일이 있는데 2개월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러다 보면 1개월이 넘어서 4개월이 이제 머물다 올 수도 있는데 조건이 있죠. 네, 두 가지 조건을 딱 제시해놔요. 네.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예. 가족 4명이 4개월치 보험료를 각각 따로 각각 따로 예, 내면 바로 그냥 되는 거고 각각 따로 안 내고 가족 단위로 내려면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요. 근데 아이가 2명 있는데 어떤 부모가 A라는 선택지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강제적인 거예요, 이거는. 네. 돈을 왜 이렇게 벌지? 그런데 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몇 번의 단계를 거쳐야. 아휴.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안 그래도 지역 소멸, 그 다음에 인구 감소, 글로벌한 세계가 이주민이 어느 나라가 없고 네. 세계는 글로벌한 국가, 경쟁력 있는 국가들은 거의 이주민, 능력 있는 이주민들이 넘쳐나고 있는 국가에서 네. 이런 글로벌한 세상에 네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주민들이 한국에 가서 살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한국을 지탱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이게 뭐 백이 민족이고 단일 민족 국가고 이제 그런 개념은 없어요. 네네. 예. 코로나를 보세요. 코로나를 이제 그런 세상인가? 세계가 다 통하는 나라고 그만큼
정보도 그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지만 코로나가 생긴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인적 물적 교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네. 인적 물적 교류가 있어야 국가가 유지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당장 석유값이 지금 전력 때문에 올라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봐요. 예. 그러니까 정신을 똑 차리시고요. 네. 이 이주민들과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의 세상은. 그 다음 주제는요. 음악을 들을 때는 아니죠 아직. 네. 네. 부정확하고 불친절하고 공개되지 않는 정보 전달의 문제.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돈을 받았잖아요 이주민들한테. 네. 그리고 저희한테도 꼬박꼬박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를 갖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월급 받는 저희한테 국민에게 고용된 분이시죠. 네.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고용된 분이시죠. 거기서 아주 부정확하고 불친절하고 또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행정 정보를.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누가 고용주고 누가 피고용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비단 이주민뿐만 아니라 이 행정 관료들의 그런 의식이 뭐 우리들 흔히들 보면은 공무원 공무소 가보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불러 많으신 분 민원인들을 제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종종 거랑 있죠. 예.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주민 당사자가 이주민 지원 단체 활동가들은 공의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도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문제, 특히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적용하면서 당연히 의무가입을 시키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네. 하면서 사전 안내가 부족하고, 그죠? 네. 가입자로서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 돈을 걷어가고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든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건강보험공단은 이주민에 대한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제도 의무가입이잖아요. 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행과 함께 이주민 대상 민원을 전담하는 외국인 민원센터를 별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민원센터요. 네. 2019년 7월 서울 외국인 민원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안산, 수원에 이어 2020년 7월 인천이 추가되어 세계소의 경인 외국인 민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그렇대요. 수도권에는 네. 외국인 민원센터는 이주민의 등록, 거속, 어디에 사는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권역을 분할해 관할하면서 본인 방문이 필요한 이주민의 자격 관련 업무는 기존 주소지 관할 지사가 아니라 관할 외국인 민원센터에서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민원센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주민 자격 관련 본인 방문이 필요한 이주민이 방문해야 되죠. 네네. 꼭 필요한 부분은 이주민의 자격 관련 업무죠. 네네. 필요한 거잖아요. 본인이 방문해야 되고 우리 주민등록증 하나 발급받으면 본인이 꼭 방문해야 되잖아요. 네네. 자기 주소지에. 네네. 우리 어디 가나요? 주민센터 같죠? 예. 이분들은 외국인 민원센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옥천에서 건강보험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주민 자격 관련 업무는 제가 이주민이라면 어디를 방문해야 될까? 가까운 여기 옥천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충북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외국인 외국인 민원센터에 가야 되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네네. 외국인 민원센터는 이주민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 경인 지역 전체 4곳 센터 운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함께
서울 경인 지역 수도권의 전체 4곳만 운영돼요. 그거밖에 네, 4곳만 운영되는데 여기 가서 하라는 얘기죠. 문제와 함께 원래 외국인 민원센터와 함께 지사에도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한 업무까지 네. 건강보험지사예요. 우선 외국인 민원센터로 넘기는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국인 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그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이 만들어 놨는데 네. 일단 수도권 지방만 보면 건강보험지사는 각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네네. 국산은 여기 바로 있고 꼭 외국인이 직접 방문해야 되고 외국인 그런 자격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외국인 민원센터 4곳에만 가야 되는 누구를 위한 외국인 민원센터인가? 그 사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경인지사에서만 외국인 받아요. 다른 지사에 가면 받지 않아요. 납부 확인서 같은 거는 아무 데서나 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된다고 무조건 경인지사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모르고 다른 지사 갔다가 택시 타고 경인지사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 경인지사 이런 것도 몰라요. 전화해서 팩스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 왔다 갔다 하며 고생하고 우리 센터 와서 물어보고 그러죠. 지사마다 할 수 있는 건 해주면 좋은데 외국인에게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외국인 복지센터 중국 동포 상담원의 면접 조사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 또 사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건 서울 외국인 민원센터 관계자 면접조사. 외국인 민원센터에 네. 일하시는 분. 서울 외국인 민원센터라고 하고 지사하고 역할이 차이가 나는 건 저희들이 대원 측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 피부양자 취득을 위해서 방문하는 분들을 전담으로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외국인 민원센터거든요. 중요하겠죠. 네.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그다음에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꼭 가야 되는 데잖아요. 하는 게 외국인 민원센터거든요. 네. 그 외 업무는 지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단순 재증명 발급이라든지 보험료를 냈다는 수납이라든지 이런 건 어디서나 다 하고요. 납부 확인서라든지 이런 건 지사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건강관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격 취득이나 보험료 부과 쪽만 여기 방문하는 거고 자격 취득, 보험료 부과 쪽만 여기 방문하는 거고 그 외에는 지사를 가셔도 되고 여기 오셔도 되고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분들이 언어라든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만 오셔야 되는 줄 알고 또는 지사에서도 거기로 가세요 하다 보니까 걸로 가세요 하다잖아요. 지사 찾아가니까 거기 가보세요. 업무 분장은 돼 있잖아요. 각 건강보험 지사에 다 돼 있잖아요. 업무 분장이. 네. 그런데 지사에 가면은 이제 거기 가라고 그런다잖아요. 제대로 정보를 알려줘야지. 그러니까요. 조금만 친절하면 돼. 그래서 이거잖아요. 여기 제목이 굴친절.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네,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아쉽네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친절하게. 네. 그분들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택시 타고 지금 서울 수도권에 경기지사 한 곳 빼고는 뭐 갈 데가 없는데. 그 밑에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관계자 면접조사.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외국인을 안 만나는 게 안산 같은 경우는 앞에 써놔요. 안산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아예 써놓는데 외국인 출입 금지라고. 외국인들은 다 돌려보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민원은 거의
만나지를 않아요. 외국인 민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부과나 자격은 같이 맞물려 가요. 실제로 그래서 외국인 센터를 만든 이유는 자격 부과와 외국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격 부과에 외국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떼었어요. 그 외에는 왜냐하면 외국인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질적인 업무를 해야 되니까 같이 붙여놨다가 외국인 들어오지 마세요 그걸 뗐다는 거죠. 예. 그 외에는 다 지사에서 하는 거예요. 체납, 보험급여, 진료비라든가 아니면 고마움 카드, 보험급여, 건강검진 이런 거 다 지사에서 하는데 부과 쪽에서 외국인 센터가 안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시면 가시라고 하고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거 이외에 외국인들이 내 보험료가 많다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온 민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다 보냈고 그러니까 참 왜 이렇게 차별하죠? 네. 그 써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게요. 예.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는 더욱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아마 저도 방문해 봤는데 옥천 그 건강보험 지사 있잖아요. 네네. 통번역 서비스 없어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요. 저번에 네. 월간 5개인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주민들 뭐 병원들이 많잖아요. 네네. 병원 가야 되잖아요. 네네. 뭐 병원마다 통번역할 분이 꼭 세워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최소한 솔직히 뭐 성형외과 서울에 있는 굉장히 강남에 성형외과는 통번역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돈이 되니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통번역을 기본적인 의료를 하려면 통번역 해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보건소만큼이라도 아니면 국민건강지사에서 보건공단지사에서만큼이라도 통번역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주 여성 가운데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나 외국인 민원센터는 이주민 지원단체 및 기존 다국어 콜센터와 연계해 통역 서비스 제공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시적인, 그러니까 평상시적인 네. 통역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서울 경인 지역 외 지역에서는 공단 지사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데 네. 공단의 각 지사에서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상담 전문 고객센터 콜센터 1577-1000에서 외국어 안내를 제공하기는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중국, 영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4개 언어에 한정되고 있다. 제도에 대해 안내를 주는 것도 없고 통번역 서비스 제공은 안 되는데 콜센터와 공단은 본인 확인을 거쳐 본인만 상담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거야. 이주민 지원단체의 지원에도 제약이 발달한다. 네, 밑에 사례를 읽어드리면 공단의 전화는 본인이 해야 되니까 본인만 상담할 수 있고 우리는 코로나로 대면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저는 여기 있고 상담하려는 사람은 밖에 있으니까 깊이 있는 상담을 할 수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외계인 복지센터 중국 동풍 상담원 면접조사원이 이렇게 했죠. 어렵죠? 그러네요. 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쁘고 오시서 날라오고 인터넷 다 살펴볼 수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안 돼요. 잘.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전화상담 고객센터는 물론이고 공단의 각 지사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결여돼요. 제대로 민원 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그릇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큰 문제죠. 총체적 난국인데. 이거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문성 전화 상담 고객센터는 물론이고 네. 공단 각 지사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결여돼요. 이것도 우리 그 한국인들 마찬가지예요. 이거 예? 전문성이 결여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흔히들 얘기하면 이거 저도 예전에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그 시스템을 좀 알거든요. 네네. 국가직 공무원은 이제 발령을 받기 전에 교육을 시켜요. 뭐그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방직 공무원은 어떤지 아세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일단 이제 제 경험으로는요. 네. 일단 제가 어떤 시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제 뭐 공무원 선서도 하고 사진도 찍고 축하합니다 하고 그랬는데 마치 군대 같아요. 거기 딱 있으면 각 동에서 이제 태우러 와요. 가죠. 바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임용식과 더불어 바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전 교육도 안 받아요. 교육 없이 바로. 예, 그게 가능한가요?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뭐 좀 인력이 부족해서 바로바로 뭔가 배치되어야 되는 상황인가?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또 물론 이제 아무리 이제 예비 공무원으로서 예비 공직자로서 준비를 한다 해도 현장 업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어떤 구급 고용복지직인가 고용노동직인가 그분이 들어갔는데 네. 하나도 일을 안 가르쳐 줘가지고 일주일 만에 자살했잖아요. 그런 경우 갖고 생기고요. 사회복지 공무원들 중에서도 하도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투신 자살을 하고요. 그 업무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요만한 A4 용지를 줘요. A4 용지에 조금씩 있어요. 그거 하나 던져줘요. 그리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말이 돼요 이게? 제대로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시켜줘요. 그럼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큰일이에요. 그리고 다들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사회복지나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전문적인 자기 일만 계속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그만큼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에 있다가 문화관광부에 있다가 군청에 있다가 아니면 뭐 또 일반 행정이니까 업무가 계속 순환되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그 나이가 곧 정년 퇴임이신 그 일반 행정직 분을 봤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못 따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걸 제가 겪고 나니까 그럼 무한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2년씩 막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순환 근무자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토목직이나 이제 전문 이렇게 세고 다니는 그런 직종 같은 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 노하우가 차츰 쌓이지만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거의 없는 거죠. 계속 돌아가면서 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는 계속 바뀌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일하다 보면 안 좋아하게 되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네네. 그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라고. 저희 노래 한 곡 잠깐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노래 한 번 듣고 있죠. 아, 좋은 노래예요. 블루이킴의 봄봄봄. 아, 봄이라서 그런가요? 예, 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예.
내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핸드폰을 보면은 이제 네. 일기 뭐 주간 날씨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일교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교차를 많이 나는데 대신 이제 낮에 네. 아주 그냥 따뜻하게 이번 주말에 했는데 20도까지 올라간다는. 그래도 날이 이제 풀렸어요. 네, 이제 그래서 봄이었네요. 봄이 오면 마음이 설레요. 네. 설레지 않나요, 피디님? 피디님은 봄이 오면 마음이 안 설레나요? 저도 설렙니다. 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생겨야 만들어야죠. 그래야죠. 네. 뭐 필요하시면은 제가 국제 결혼 중앙도에 듣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팔에서 밥가는 김태희 만들고 싶으시면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한국 사람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한테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직장 가입자 회사에 다니면 직장 가입자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이제 퇴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건강보험을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내가 만약에 와이프가 이제 뭐 상대방이 어떤 가족이 직장 가입자가 되고 있으면 그 피부양자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 중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가 있어요.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 예, 이게 뭐냐면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네. 이미 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 가입자 보험료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 가입자로 하면은 많잖아요. 내가 네네. 실업자가 됐으니까. 네네. 근데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있을 때 보험료가 적게 나오잖아요. 아, 예, 실업자가 있을 때. 이건 기간이 좀 정해져 있나요? 네. 이미 계속 보험료는 납부 가능이 최장 3년이에요. 보험료를 3년 동안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지역가입 보험료보다 이제 그 액수가 작다면 최장 3년은 꽤 길게 보장해 주네요.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읽어드릴게요. 직장 가입자가 사업장 변경할 때 이주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죠. 네. 근데 그 중에 네. 상당수가 이미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하는. 예. 우리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 이렇게 안내를 안 해주지? 찾아봐야 되나? 우리가 꼭 돈을 그만큼 타면 되는데 출고하기 전에도 사업장에서 퇴사 신고해 버리면 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노동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 되기 전에 지역 가입자 보험료 이분들 이주민들은 거의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이미 가입자 되는 게 낫다고요. 이 제대로 알려주면 되잖아요. 절차를 알려주고 거기 뭐 어차피 거기서 하는 거니까 예? 이런 것만 좀 활성화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안 알려주는 건지 못 알려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체류 기간이 초과해서 미등록된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체납 때문에 통장이 압류됐어요. 네. 체납 보험료 납부하려고 체납액을 확인하려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응? 돈 내려고 하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대요. 네. 콜센터로 전화해도 언어 문제로 말도 잘 안 통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미등록 체류자인데 공단 지사로 직접 오라고 해요. 그래서 지사에 가서도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지사에 가서 확인이 안 돼요. 네. 돈을 내고 싶어도 확인이 안 되니까 낼 수가 없어요. 또 산업재해 당한 노동자가 병원 입원 기간 중에 10일쯤 보험료가 체납됐다고 보험 적용이 안 된 10일에 대해 병원비를 더 내라고 해요. 그런데 지사에서도 잘 몰라요. 지사 찾아가서 1시간 넘게 기다려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미 계속 가입도 마찬가지예요. 지사에 가서 신청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해서 본인이 확인을 못하고 결국 우리 센터 상담원들이 동행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민원을 제기하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는 갖춰놓고 돈은 받아야지요. 지금은 돈만 받아가는 꼴이잖아요. 콜센터를 여기 노동자가 상담센터 수준 정도라고 갖춰놓고 돈 받아야죠.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상담팀장 최종 보고회 자문.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그렇게 많이 보험료를 걷어가면서 네. 보험료를 건다면 100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네. 공단에서 건강보험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나 그렇게 건강권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네. 이렇게 돈을 내는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될 수도 있죠. 네. 네. 돈은 걷어가고 제도는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으면서도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제대로 된 정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네. 친절하게 제도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그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자기가 계산하기 편하게 100원짜리부터 1000원짜리 쭉 한번 놔보세요 한 다음에 바꾸서 찍으세요 한 다음에 다음에 가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안 알려주는 거지.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겁니다. 네.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 알고 계시는 분 계셨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네. 저번에 한번 나온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내야 될 지역 가입자 보험료보다 이미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가 작다면 그걸 선택하기 낫죠. 또 이주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평균 보험료 이상 네. 지금은 한 14만 원 돈일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노령연금까지 장기 요양 급여까지 강제로 부과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선택사항이었는데 네. 그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뭐 재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지역가입 보험료가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3년 동안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제대로 이 제도만 제대로 알려줘도 할 수 있는데 그 최소한의 것도 안 되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 그럼 PD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저희 일단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빠르게 읽던지 이거 일단 다 못 읽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그 6번까지 네네네. 못해요. 다 읽겠습니다. 네. 외국인 복지센터 중국 동포 상담원의 면접 조사 네. 사례입니다. 급여 제한된 건 병원에서 얘기하니까 알지 본인들은 몰라요. 수술을 받아야 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한 달 보험료를 안 낸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상담원이 그 달 25일 보험료를 안 냈으면 체납분을 내도 그 달은 보험 안 된다고 했어요. 26일에 갔는데 다음 달 한 달 동안은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화가 나서 돈 받을 때는 다 받아놓고 이제 필요할 때는 안 된다고 하느냐고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체납 확인을 안 한 당신 책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는데 담당자도 부르고 3-4번 전화해서 항의하니까 체납한 그 날만 안 되고 다음 날부터는 된다고 했어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분이 나중에는 1577 1000번이라면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상담원 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례가 우리뿐만 아닐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싸워서 또 쟁취해냈네요. 그거 되는데 그 상담원이 안 된다고 그러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된다잖아요. 체납한 그 날만 안 되고 다음 날부터 된다는 법이 그러네요. 된다잖아요. 근데 그 상담해주는 1577 1000번이라 전화해 보니까 모르는 상담원 분들은 잘 모른다잖아요. 이분들은 왜 월급을 받는 건가? 네, 공단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는 이주민 당사자에 대한 면접조사와 이주민 지원단체의 상담 사례 조사 과정에서도 발견되었다. 네. 기본만 해도 됩니다. 사례 L씨는 위급한 상황이 반복되어 3차 의료기관인 응급실로 가게 됐어요. 네. 이미 의료비 미수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당일 진료비를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 일반 수가로 의료비를 책정해 하루 진료비가 250여만 원이 나왔다. 네. 병원 운영자는 그나마 L씨의 처지를 고려해서 국제 수가가 아니라 일반 수가로 의료비를 책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L씨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 상태여서 진료비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진료비는 건강보험 수가로 책정되어야 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담당 활동가예요. 공단 지사 측에 확인 문의를 하였다. 그런데 공단 지사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국제수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연구진이 병원 측에 관련 법령과 공단 지침을 확인시켜주고 공단 본부에 연락해서 관련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등의
그런 해프닝 후에 L 씨는 건강보험 수가로 책정해 94만 원으로 떨어진 의료비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었다. 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은 법적으로는 94만 원만 내면 되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활동가잖아요. 네네. 이주민 지원 그 활동가가 찾아본 거잖아요. 그냥 전문가가 아닌데 찾아봤는데 이런 조건에 대해서 병원도 모르고 건강보험공단 직원 지사 보험 그분들도 모르고 모르니까 찾아본 다음에 이 연구진이 이렇게 하니까 250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이거 얼마예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당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잠 못 잘 것 같은데요. 너무 화가 나서. 또 사례를 보면 출국 유예 중이던 베트남 노동자 HC를 지원한 이주민 지원 단체 활동가는 공단 지사에 출국 유예 중인데 보험료 고지서가 나온 것에 대해 문의했는데 출국 유예 중이잖아. 공단 담당자는 국내 체류 중에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활동가가 공단 담당자에게 출국 유예이면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체류 자격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안내해 준 후에야 담당자가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해 본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공단 담당자들은 왜 이럴까요? 그다음에 HC는 한국 국적자이며 네. 지역가입 세대주인 손주의 세대원이 될 수 있었지만 공단 지사 담당자는 이런 사실을 안내해 주지 않고 따로 세대원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죠. 징계감이에요, 징계감. 이거 지난 사례에 한번 있었던 거 같네요. 예. 역시 지원 단체 활동가가 이런 사실을 공단 담당자에게 안내해 준 후에야 HC는 손주의 세대원으로 세대 학과를 이룰 수 있었다. 만약에 동사무소 직원이나 읍사무소 직원에서 면사무소 직원에서 이렇게 민원인한테 해주면요 징계감입니다. 징계감. 예? 근데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있으면 민원 제기하거든요. 아예 그냥 민원 게시판에 도배글 내버려요. 그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공단 측의 제대로 된 안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규정이 복잡하고 네.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네. 정보 공개하잖아요. 네. 연구진조차 공단 내부 지침을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규정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연구진조차도 언어적 제약이 있고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주민들이 이를 파악하는 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네. 이는 한편 서둘러 제도 개정을 진행하면서 공단 내부에서조차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거나 담당자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는데 일정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았다. 참. 그러니까 일 똑바로 하시라고요. 자기가 월급 받았으면은 일 똑바로 하시라고요. 네? 대기업 같았으면은 잘려요. 예. 원희 쌤이 또 전직도 이렇게 그래도 업무를 해보셨으니까 또 일할 겁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지역사회에 활동을 하면서 다시 공직에 들어갈 건데요. 네. 저는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 주제는요. 네. 저번에 의료 보장, 네네. 그러니까 의료 급여라든지 그래서 배제된 이주민의 건강권, 네. 그걸 전부 다 우리 민간에서 의료 지원하고 의료 상담 다 해주거든요. 국가가 할 책임을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네.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만나보는 거라고. 이제 우리 동요, 네. 저희 아들이 삼양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기염소 아기염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듣고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